지난주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발표한 2월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 PCE가 대체로 시장의 예상을 밑돌아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시장의 관심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금융시스템 안정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초 지역은행 파산 이후 대출 시장과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시스템 신용 위기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은행의 상업용 대출의 부실화와 주택저당증권 즉 MBS의 자산가치 하락의 문제가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는 시스템 신용 위기 배경, 상업용 대출과 MBS의 부실화, 숨겨진 축복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기 침체를 방어해주는 투자 전략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은행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산 대여업자에게 비유한 명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은행이란 맑고 쾌청한 날이면 우산을 빌려주었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 되돌려 달라고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명언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의 말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료를 찾아보니 유명한 시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퓰리처상을 무려 4번이나 받은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지 않은 길로 잘 알려진 시인이죠. 그가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속성을 이렇게 예리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업의 속성은 경기가 좋고 사업이 번창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잘 해주는 반면에 경기가 안 좋거나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죠. 이는 시인 프로스트가 은행을 우산 대여업자에게 비유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프로스트의 은행에 대한 비유는 파월 연준 의장의 말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즉, 파월은 3월 FOMC 기자회견에서 지난 2주 사이에 벌어진 은행 사태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조건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SVB와 시그너처 은행 등의 파산으로 금융시장이 경색되자 은행들이 우산을 거두어 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파월은 대출 조건의 강화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그 인상 폭을 실질적으로 상쇄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긴축 정책의 완화를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지역은행의 파산과 유럽에서 크레디트 스위스의 UBS의 인수, 도이치은행 사태 등으로 불과 한 달 사이에 시스템 신용 위기가 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험으로 부상했습니다. 여기 이 표는 지난 3월 23일을 기준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한 달 사이에 가장 큰 꼬리 위험, 즉 테일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에서 시스템 신용 위험으로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꼬리란 통계학 용어로서 정규 분포의 양쪽 맨 끝에 위치한 빨간색 부분입니다. 발생할 확률은 아주 낮지만 일단 터지게 되면 시스템을 뒤흔들 정도로 커다란 파급 효과를 유발시킵니다. 시스템 신용 위기가 금융산업에 재앙을 불러올 블랙 스완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심리가 이 설문조사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 미국 은행권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에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은행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파이 차트에서 보듯이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 은행권 비중이 39%나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은행권 상업용 대출이 대부분 중소형 은행에 쏠려 있습니다.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합한 총 대출 중에서 소형 은행의 비중이
53%나 됩니다. 반면에 상업용 대출만 떼내서 보면 소형은행 점유 비율이 67%로 대형은행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중소형 은행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뽀순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준 후 그 대출 자산을 묶어서 판다는 MBS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이에 뽀돌이가 대답합니다. 그래. MBS란 용어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구조만 잘 파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MBS란 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약자로서 금융기관의 대출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일종의 증권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MBS의 구조를 국내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개인 또는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MBS를 양도합니다. 그 다음 주택금융공사는 자기 신탁에 입금을 하고 양도 대금을 수수합니다. 다음에 금융위원회에 MBS 양도를 등록하게 되고요. 마지막 단계로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기초로 지급보증부 MBS를 발행하여 투자자, 개인 또는 기관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미국에는 대표적인 모기지 기관으로 연방 모기지 공사 프레니맥가 있고요. 프레디맥은 저축 대부조합의 모기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한편 MBS의 가치는 채권과 같이 금리에 역비를 합니다. 문제는 파산한 SVB와 같이 은행들이 국채뿐만이 아니라 MBS 보유량이 엄청나게 크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로 인해 MBS의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SVB 파산 이후 총 8조 달러, 약 우리 돈으로 1경원에 해당하는 MBS 시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뱅크런이 발생하면 고금리로 가격이 폭락한 MBS를 강제로 처분해야 할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미 파산한 SVB가 보유하고 있던 MBS 잔고가 다른 은행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자산 규모로 11번째인 찰스 수학과 같은 대형 은행의 MBS 보유량이 2,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눈은 정확합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최근 찰스 수합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5년물 CDS 프리미엄이 124까지 치솟고 주가는 3월 10일 전후로 5일 동안 무려 32%나 폭락했습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는 케이스 실러 전국 주택 가격 지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가 개발한 지수로 공신력이 높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은 작년 6월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업체인 진로가 발표하는 실질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이 지수도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폭락했던 집값의 실질 가치가 회복되는데 무려 9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더 심각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전국 주택 매매 가격과 매매 수급 지수 모두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국내 부동산 시장은 PF 대출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비중이 높고 최근 들어 연체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PF 대출은 근본적으로 위험성이 큰 구조입니다.
미국과 달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선분양 후 시공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유수 자산 운용사 인베스코의 글로벌 마켓 수석 전략가인 크리스티나 후퍼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요즘의 금융시장 상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즉, 그는 최근에 있었던 미니은행 위기가 숨겨진 축복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연준이 더 늦기 전에 금리 인상을 끝내게 만들어 과도한 긴축을 방지하고 경제를 광범위한 경기 침체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지난 3월 SVB와 시그너처 은행의 파산과 은행들의 신용 위기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 정책 완화를 앞당김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 그리고 경기까지 선순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크리스티나가 소속된 인베스코는 국내 투자자들도 잘 알고 있는 나스닥 지수 ETF인 QQQ를 운영하는 자산 운영 회사입니다. 실제로 블룸버그도 미국 대형 은행들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고금리로 인해 자산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만기 보유 채권의 주요 금융기관별 잔액 규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파산한 SVB, 파산 위기에 흔들리고 있는 First Republic 은행의 만기 채권 보유량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대형 은행들의 보유량은 1조 달러 이하로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블룸버그는 미국 은행들의 전체 미실현 손실이 약 6,200억 달러에 달하지만 현재 대부분 장부상 손실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년간 재무구조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의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2020년 이후 예금 증가율, 그리고 세로축은 25만 달러 이상의 무위험 예금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 오른쪽 위 방향으로 뱅크런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역시 파산한 SVB와 시그너처 은행 등 두 은행의 뱅크런 위험 노출이 컸었던 팩트를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은행 몇 개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은 여기 자주색 원 안에 들어있어 뱅크런 위험 노출이 적습니다. 따라서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등 대부분 대형 은행들의 예금은 안전하다는 평가입니다. 블룸버그의 이러한 분석은 앞에서 인베스코의 크리스티나 후퍼가 주장하는 숨겨진 축복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금융시장에 시스템적 신용 위기가 오든 또 최근에 미니 금융 위기가 숨겨진 축복이 되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의 흐름을 잘 읽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으로 경기 순환에 대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경제는 경기 정점,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저점, 경기 회복, 경기 팽창, 그리고 다시 경기 정점에 달하는 5단계 순환 경로를 반복합니다. 지금 상황은 경기 둔화에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넘어가는 단계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경기 국면별 투자 상품 선호도는 미국의 글로벌 채권 운용사인 핀코의 자료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현 상황에서 채권 투자로 경기 침체 방어, 그 이후 경기 바닥 형성 전후에 주식 및 하이힐드 채권 투자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투자자마다 투자 목적, 투자 성향에 다르므로 각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과 투자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근 미국 은행들의 시스템 신용 위기가 1순위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중소형 은행들의 사업용 대출, 대형 은행 포함 MBS의 과도한 보유가 고금리로 인한 자산 가격의 부실과 연체율 증가 등으로 시스템 재앙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둘째, 그러나 지역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 위기가 오히려 연준의 긴축 정책을 완화하여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면 숨겨진 축복이 될 수 있다. 대형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뱅크런 노출 위험도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앞으로 경기 사이클에 대응한 자산 배분으로 향후 대세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오늘 영상 전체에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봄의 정치가 무르익어가는 4월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